주식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 희망은 그 바꿔 말하자면 한 내년 중 뭐 하여튼 조금 이후가 돼야 그나마 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주식이지만 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주로 경기에 대해서 실물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실물 경제를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또 주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주가는 선행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22년에는 금리 인상의 시대다. 그러니까 저축이 좀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정말 글로벌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인상할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할 것 없이 돈을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시켜오는 과정인 거고 주식시장에 맴도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금리를 더 보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호황이나 이거 여부는 이 주가의 바닥 이후 반등하는 정도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점 여부는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전 단계니까 금리의 고점은 23년 초중반이거든요. 분기로 따지면 2분기, 3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금리의 고점, 기준금리의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22년에는 주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점 형성 구간은 거의 찾아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게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세가 뚜렷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제가 계절을 구분해드리면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대세 상승장. 그리고 22년은 긴축의 시대, 대세 하락장. 근데 23년, 22년 끝자락부터 23년은 이제 실적 장세인 거죠. 굳이 따지면 20년, 21년은 유동성 장세.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22년은 역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결정진 거예요. 근데 23년은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이 변수가 아닌 거예요. 금리의 고점에서 맴돌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선행해서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23년은 실적 장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인데 실적이 받침이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름의 주가 상승세가 야기돼서 저점을 뒤로하고 반등은 하겠습니다만 뚜렷한 반등은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실 이게 주가만큼이나 환율에 대한 이제 걱정도 있고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자, 지금 달러 강세 뭐 좀처럼 어떤 추세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나와서 그리고 뭐 올해 초부터도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던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달린 겁니다. 누구의? 미국과 주요국들의.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강달러라는 얘기는. 그러면 달러와 그 밖에 다른 달러 인덱스에 속해 있는 기축통화국들의 이 통화의 교환 비율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나머지 통화가 일본 엔화. 일본 엔화는 잠깐 제낄게요. 근데 일본 엔화, 유로존 유로화,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영국 파운드. 이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교환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 돈의 가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했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가팔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고 이 와중에 일본은 동결만, 이 와중에 중국은 인하만.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금리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앞부분에 21년 초에. 당연히 미국 중심으로 금리 인상하고 격차는 벌어지니까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조라는 거죠. 금리 인상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같이 금리 인상하면 강달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 혼자 인플레이션 걱정한다고 금리 인상 추격해버리니까 이게 벌어진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강달러 현상을 만든 요인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기조가 또 전개되냐면 마치 장거리 쇼트트랙 달리는 것 같아요. 장거리 쇼트트랙은 이 속도 싸움이 아니잖아요. 순위 싸움이잖아요. 만약에 다 같이 천천히 달리면 힘을 그렇게 안 들여도 되는데
장거리 그 쇼트트랙에서 미국 혼자 치고 나간 거죠. 근데 이 나라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강달러를 막아야 돼요. 유로존, 영국,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다. 왜냐하면 자국 물가가 더 비상이고 미국보다 더 높고 이 물가 상승세가 뒤늦게 더 높은 거예요. 초반에는 미국이 더 높다가 지금은 유럽이 더 높아요. 주로 에너지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수입 물가를 잡아야 돼요. 이런 나라들은 다 수요국이에요. 수입 물가를 우리나라 물가도요. 수입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3개월 정도 선행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가 정점 찍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근거가 수입 물가 상승세가 이미 4, 5개월 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달러가 약이 돼도 수입 물가는 이미 안정화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3달 정도 격차가 있거든요. 잡힌다. 정점은 찍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다른 나라들도 강달러 잡겠다고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결국 11, 12월에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오잖아요. 이건 저는 어렵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속도 조절이 11, 12월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23년에는 있을 거예요. 원래 그 실링, 그 터미널 레이트에 가까워질 때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켜요. 그럼 미국은 둔화시킨 지점이 먼저 오고 다른 나라들은 더 빨리 달려서 실링에서 거의 만나요. 거의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기조기 때문에 이 꺾이는 지점은 물론 달러 환율이나 원달러 환율이나 주가나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데칼코마니에요. 둘이 반대로 움직일 뿐 이렇게 접으면 똑같아요. 나비처럼. 그러니까 강달러면 주가 하락이고 달러 강세가 꺾이면 주가 올라요. 데칼코마니인 것처럼 환율이든 주식이든 돈의 이동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용합니다. 역시 주가의 저점, 달러의 고점, 그게 이 구간에 만나는 겁니다. 10월, 11월, 12월. 네. 요 정도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 요 구간에 그 고점에서 만나는 것.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무한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천장에 부딪힐 거고요. 그 시점이 이제 올해 말 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것은 거의 다 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 역사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의 그림을 그려보면 1997, 8년에 탁 찍고 내려오죠. 2008년에 또 찍고 내려오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찍고 살짝 주춤하는 흐름인데 그러면 2008년 당시랑만 비교해 볼게요. 근데 지금의 위기가 23년에 찾아오는 그 침체 국면이 금융위보다 심각하진 않아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외환위기 때보다는 당연히 덜 심각해요. 우리나라 입장, 원달러 환율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이 그거보단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과 비교해 보면 지금 거의 근접해 온 거예요. 그 지점을 통과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 위기의 강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금융위기 당시의 환율로 찍고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올라갈 그 구간과 내려갈 구간을 생각해 보면 확률적으로 내려갈 게 훨씬 길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책에다가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버스 투자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거 시작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코멘트를 이미 달았습니다. 네. 그 코멘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화와 위안화 네. 이 두 통화가 도대체 이렇게 가치 하락이 나타나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무역 적자 7개월 연속 이게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무역 적자 1년치를 지금 총합해 보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무역 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왜냐하면 10월까지 마이너스거든요. 7개월. 그리고 그 전에 플러스가 있었는데 2월, 3월이 플러스였어요. 2월, 3월 플러스인데 굉장히 약한 플러스고요. 1월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머지 11월, 12월이 플러스라고 해도 무조건 22년의 무역 수지는 적자예요. 근데 이 적자가 야기된 그 배경이 바로 위안화와 엔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려보면 이게 강달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달러일 때는 우리 수출 조건은 좋아지잖아요. 채산성도 높아지고. 근데 그 상식이 깨진 이유는 이 강달러이면 좋은데 엔화와 위안화가 저 시대예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절하폭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 경쟁국이에요. 서로 수출입도 많지만 그러나 대외 시장을 놓고 보면 이걸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경합도가 높다. 수출 경합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출 경합도가 왜 높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1위부터 15위까지 쭉 나열하면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보도 자료를 뿌리죠. 그 주력 수출 품목을 나열해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하고 그다음 2위, 3위 뭐 이런 것들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인데 이거나 일본이나 중국이 유사해요. 그런데 강달러라고 우리가 수출하기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좋지 뭐라도 엔화와 이 위안화 가치가 너무 절하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작 경쟁은 이 둘이거든요. SBS의 경쟁 방송국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국은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결국 신경 쓰이는 방송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국가들과의 수출 경합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 왜 기자님 웃음을 참으세요? 네, 아닙니다. 근데요, 경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네. 수출 경합도가 높은 그 국가들의 통화가 크게 절하됐기 때문에 수출이 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달러 현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산 시장이나 네. 아니면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3년부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그나마 이제 강달러 기조가 꺾이는 것은 수입 물가 잡는 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수입 물가 잡는데. 근데 물론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나쁜 가정이죠.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률에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입 물가 상승률을 그래프를 그리면요. 달러 기준 수입 물가 상승률과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상승률 둘 다 떨어졌어요. 다만 원화 기준은 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사야 되니까. 아직은 달러가 비싸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달러가 이 원자재 가격 하락폭을 그냥 상쇄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자재나 부품 가격, 수입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가 이걸 방해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막지는 않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입 물가 잡는 데는 좀 악영향이 있겠죠. 근데 달러 강세가 꺾이면 수입 물가를 더 빨리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건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1년에 수출 둔화라든가 무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 이런 문제도 환율로서 설명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율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환율 가지고 설명되는 그 요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상쇄시켜서 이 대외 여건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외 여건이 갑자기 좋아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